지금부터 제17회 서울 ODA 국제회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박종환 외교부 개발협력 국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종환 국장님, 좌장님과 또 연사와 패널분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종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에 앞서서 저희 연사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사분들께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키르시 마디 님이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키르시 마디 님 계신가요? 네, 키르시 마디 님은 UN 여성기구 자원관리 지속가능성 파트너십 부총재 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광범위한 경험을 유니세프에서 가지고 계시고 그 전에는 핀란드에서도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삽빈더 싱 님이신데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싱가포르 정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세안 경제사무차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좌측에 송지선 교수님이신데요. 이전에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국립외교원에서 같이 일을 했던 동료이고요. 굉장히 유망한 젊은 학자이십니다. 특히 이런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분야에서요. 그리고 지금 카리시 마디 님께서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먼저 사핀더 싱 사무차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제가 좌장님께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15분간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세안을 대표해서 이렇게 코이카 측에 저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 아세안과 코이카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렇고요. 저희가 굉장히 공유할 만한 것들이 많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 할 이야기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 패널 분들과 함께 오늘 오전에 이렇게 또 질문해 주실 것들에 대해서도 답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카르시 마디 사무차장부께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서울에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박종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아주 밤 늦은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직접 같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다음번 기회에 여러분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연결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송지선 교수님, 네,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 저를 이렇게 중요한 국제회의에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미래 개발협력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아주 역동적인 토론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간략하게 저희 세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UN, 특히 어떤 준비가 이제 다가오는 미래 세대 관련 정상회의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아세안에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관련해서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송지성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큰 관점을 가지고 저희 한국의 개발협력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카르시 마디 UN 사무차장보님 초청해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국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청중 여러분,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특히 시적절한 주제, UN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시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100억 명의 인구가 금세기에 출산이 될 것이고 주로 중저소득 국가에서 탄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 갈등, 위기, 식량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벌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세대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시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요. UN 미래 정상회의가 앞으로 곧 뉴욕에서 열리게 되는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의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2030년까지 1억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학교를 아직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고 3억 4천만 명이 빈곤, 극심한 빈곤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통해서 2억 3,60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성평등은 도덕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그룹이야말로 앞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소녀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성평등 달성에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제사회의 이정표는 무엇이 있고 또 청년 인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2015년에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도입을 했고 17개의 SDG가 채택되었습니다. 그중에 5번째 SDG는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내용은 2030 다른 SDG에도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1년 전 9월에 저희가 스냅샷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SDG에 있어서 달성된 성평등을
진전을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 달성에 있어서 글로벌한 진전이 크게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지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거의 2개 정도만 간신히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진전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유해한 사회적 관념들이 대표적인 장애물들입니다.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또 여성이나 소녀에 대한 폭력이 일상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성평등 달성이 더 어려워졌고 가사 노동자인 여성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남성과 소년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있었던 진전이 팬데믹 동안 다시 번복이 되었고 백지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 또 성폭력이라든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평등을 위한 재정적 자원의 부족도 하나의 장벽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원이 적고 또 재원이 공급되는 기간이 단축돼라는 짧은 기간에만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필요한 진전을 달성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전과제에 당면해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서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유해한 사회적 관행을 근절시키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성평등을 위한 재정적인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 간 협업이 성공적으로 SDG가 달성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UN 미래 정상회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주 후에 79차 UN 총회 시기에 뉴욕에서 열리게 되는 정상회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수주 내에 세계 지도자들이 UN에 모여서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선언문도 부속서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UN Women에서는 성평등의 문제와 여성의 역량 강화가 이제 하나의 메인스트림 주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안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있어서 5개 장에서 모두 성평등이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세계와 여성 평화, 안보 문제가 언급되고 있고 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모든 영역의 리더십의 여성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달성하고 또 출산에 대한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을 근절시키는 내용이 초안에 담겨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선언의 초안 내용을 보면 매우 유망하고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래 세대의 니즈와 관심사를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액션을 제시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동등한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성을 여성과 소녀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안 선언문에 나와 있는 핵심 원칙 중에 하나가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과 소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모든 여성과 소녀들에게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문이 채택된다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서 이러한 우선순위 과제를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 총회에서 하이레벨에서 시작되는 움직임인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선언문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입이 될 텐데요. 성평등을 위한 국제적인 로드맵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베이징 선언과 플랫폼 for 액션입니다. 1995년에 제4차 세계 여성회의에서 채택이 되었고 변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베이징 선언에서 언급되었던 제안 내용은 지금 현재도 매우 적절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꼭 필요한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완벽한 성평등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그 어떤 국가도 그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근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부 파트너 국가들만이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고 여성과 소녀의 4분의 1 정도가 아직까지도 식량 안보에 있어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1천만 명의 소녀들이 아직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과 소녀들이 당면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후퇴도 있었습니다. 취약하거나 분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소녀들은 더욱더 취약해지고 있고 또 기후변화는 그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과 소녀들에게 30년 전에 약속했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 수년 동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소녀와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평등의 원칙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베이징 플랫폼 for 액션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과는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과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사회적인 단결과 경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글로벌한 지역 공동체가 이러한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UN Women은 청년들이 이러한 의미 있는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포용적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정부 간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부 간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태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시민사회 포럼을 11월에 방콕에서 열 예정입니다. 에코속 UN 경제사회 이사회와 협력을 해서 그 포럼을 열므로써 250개의 시민사회가 참여할 것입니다. 이 포럼의 결과물을 통해서 지역 내의 장관회의에게 보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개발 전문가, 정책 이방가들의 참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래 세대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에 집중하고 있는 조직과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UN Women은 저희가 추진하는 이니셔티브가 젊은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시스템적인 청년의 정부 간 프로세스에 참여가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올해 초에 저희는 8,000명 이상의 청년들과 협업을 통해서 청년 인재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올해 여성 CSW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SW는 UN의 최대 모임으로서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4,000명의 회원국들의 대표들이 참여를 했고 5,000명의 시민사회 대표들이 올해 CSW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풀뿌리 레벨에서부터 하이 레벨까지 젊은이들이 이미 자신들의 리더십과 역량을 증명하고 있고 그 청년 인재들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인재들이 장벽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툴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훌륭한 파트너국이었습니다.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제협력, 한국국제협력단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는 비상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국가의 취약 여성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그 여러 국가에 있어서 마을 단위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툴을 도입함으로써 포캐스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성평등 기반의 활동을 진행하고 성 기반의 폭력을 디지털 사회에서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고 또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통해서 UN Women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작년에 크로스 컨트리 학습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13명의 담당자들이 13개국의 아태 지역 대표들이 모아서 참여를 해서 인터넷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 기반의 폭력을 근절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더욱더 성평등을 달성하고 또 소녀들이 정책 수립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한국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달성한 여러 가지 결실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SDG의 이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저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Pact of the Future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레벨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 세대가 앞으로 진행될 캠페인과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젊은 세대들이 처하고 있는 사회적 압력, 세대 간 갈등, 그리고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또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 있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국은 글로벌하게 가장 잘 알려진 팝 밴드라든지 물론 저는 젊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 보이밴드 BTS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류를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류의 힘을 빌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선언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가 오늘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2030 어젠다 달성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진심을 기울였는지를 미래 세대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SC. 네, 감사합니다. 카르시 마디 사무차장부님. 정말 BTS를 이 행사에 초청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안 되겠죠. 저희 굉장히 이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엔터테이너들을 저희 ODA 커뮤니티에도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미래 세대를 위해서요. 크리시 마디님의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논의하게 될 우리가 이 개발 협력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의 참여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삭빈더 싱 아세안 경제 사무차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르시 마디님께서 이렇게 SDG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근간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아세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 것 같네요. 누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걸로 넘어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기는 것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세안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아세안 개발협력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아주 긴밀한 협력을 개발 관련해서 저희 영내에서 이제 하고 있는 파트너십인데요. 저희가 이제 35주년을 맞이합니다. 한 아세안 3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팀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10월에 이제 개최할 예정이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의 때 아세안 회원국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더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이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앞으로 이 파트너십을 격상할 것입니다. 종합적 전략 파트너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한국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세안에서 SDG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디 사무차장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제가 이제 사무사 상부께서 말씀해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엔에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들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런 이상 기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생계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후 변화에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을 저희 지역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녹색 투자로 전환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2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완전한 전환을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극명한 사실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세계적인 어떤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선진국 들의 이제 이런 관행을 보면 사실 좀 다들 긴장하기 마련인데 제가 정확하게 어느 국가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 기후변화 관련된 위기를 생각했을 때 이런 법과 제도 관련한 변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세안에서도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보고하고 우리 완전한 이 밸류체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세안은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디 차장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세안에서 SDG에 대해서 좀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세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진전을 보여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각각의 아세안 회원국들이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사회적인 결과가 아세안에서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동 영양 실조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 이번 목표인 기아 종식 관련해서요. 그리고 아세안에서의 모자 건강 같은 경우 이제 3번 목표인데요. 건강과 웰빙에 관한 주제이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수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양질의 교육 관련된 목표도 많이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비중 또한 저희 회원국 5개 회원국에서 증가했습니다. 7번째 목표, 청정에너지 관련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터넷 사용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아세안 같은 경우에 인터넷 사용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7번 목표입니다. 파트너십에 관한 목표죠. 그래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 관련해서 저희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를 가지고 상호 보완성 이니셔티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호 보완성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브레인스토밍 대화에서 런칭되었습니다.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그리고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 간의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에스캅과 함께 일을 해왔고 저희 사무국이요. 그래서 이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저희 영내에서 아주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고 또 아세안 커뮤니티 비전과 이 아세안 커뮤니티 비전 같은 경우는 저희만의 청사진이고요. 또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를 좀 상호 보완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세안은 또 장관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SDG 달성을 위한 행동 가속화를 위한 것인데요. 두 번째 이 장관 대화가 2023년 3월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근간 정보 근간의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SDG를 달성하고 또 협업을 이니셔티브 달성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아세안 SDG 포럼을 국가 발전 계획 기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태국이 이제 아세안 코디네이터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부터 방콕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상호번성 이니셔티브도 이때 이제 함께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 포럼 아세안 SDG 포럼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에서는 성평등 전망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마디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SDG 목표 를 꼭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한 SDG 달성, 그리고 그 어떤 여성과 소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세안 내에서도 이 목표를 꼭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이 성평등 부분에서 참 가야 할 길이 먼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저희 아세안 SDG 지표 워킹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지금 147개의 지표가 있고 이것들이 17개 목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세안 이니셔티브에서 이 모든 것들이 SDG 이니셔티브 그리고 어떤 정책과 전략적 사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저희 파트너들, 개발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 SDG를 향한 열망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니셔티브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세안은 전 세계 5번째로 큰 경제 블록이고 앞으로 2030년까지는 연간 4.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해외 직접 투자도 정말 많은 곳입니다. 2,300억 달러 정도의 해외 직접 투자가 아세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사실 무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의 중심인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세안의 리더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것을 하고 이 경제 성장을 정말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모든 측면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이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2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 경제인데요. 이 프레임워크는 순환 경제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은 이제 중요한 부문들, 에너지가 됐든 교통이 됐든 농업이 됐든 이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영역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청색경제 프레임워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 중에 있는데요. 아세안은 가장 많은 코스트라인을 해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행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고요. 이 역내 전환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35%의 탄소 싱크가 이곳 아세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70%의 수생물종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청색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야 되는 것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도 저희가 잘 돌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가서 저희 탄소 중립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저희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우산 같은 그런 전략입니다. 저희가 탈탄소화를 위한 움직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파리 협정에 맞춰서 저희 NDC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원국들이.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세안 사무국에서는 이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각 단계에서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을 각 회원국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16개의 이니셔티브가 탄소 중립 계획에 있어서 있습니다. 잠깐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모든 경제 협정이 순환 요소를 저희 그 FTA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있을 때 재활용되거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FTA를 현대화하고 또 업데이트되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 제품 원료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탄소 중립 계획의 일부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보면요. 저희가 아세안 파워 그리드를 저희 프로젝트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그 역내에 필요한 에너지 니즈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탄소 중립 관련된 또 전략이고요. 저희가 제대로 잘 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것입니다. 저희 GDP에 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세안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모든 이 지역 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일하고 살고 또 노는 이러한 방식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리더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경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경제 협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DEFA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입니다. 10개 국가가 모여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이동부터 디지털 결제,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커머스, 또 디지털 교육, 디지털 협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더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요. 그럼 이제 저희 한 아세안 개발협력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주년입니다. 올해. 그리고 한국은 저희 아세안의 5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고요. 또 해외 직접 투자로는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과 굉장히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한 아세안 협력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금에서는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저희 또 새로운 소식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원삼 이사장님 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을 지원할 수 있기 바라고 또 특히 타겟팅이 잘 된 그런 개발 지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성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발전도 있기를 바랍니다. 커뮤니티 개발에 포함되는 것은 젠더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 이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희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굉장히 명백합니다. 아세안은 단일 시장이 아닙니다. 저희 LDC 가장 그 선진국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적인 이런 격차가 존재합니다.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요. 그래서 각 국의 이런 구체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역내 통합과 개발이 반드시 더 증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협이 환경 지속 가능성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지속 가능성 또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문제가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미 있는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20년에 걸쳐서 했던 것처럼 그 속도로 움직여서는 우리가 앞으로 다음 단계로 가면서는 그런 속도로 움직여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포용적 성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성장, 변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포용되는 이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아세안과 한국은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호 간의 이익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국과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파트너들과 어떻게 일을 해서 아세안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어떤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차장님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도전과제 그리고 디지털 변화 어젠다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야말로 저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송지선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계속 같이 자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저희 주최 측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을 위해서 한국은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 한국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래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개발협력 차원에서 향후의 진행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제개발협력의 역할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국제개발 협력을 활용해서 국제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할 것인지, MDG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개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공여국, 수혜국의 관계가 아니라 민간 부분, 시민사회 또 공적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있고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좀 더 지역사회의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공공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MDG 이후에 원칙 차원에서 보면은 핵심적인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원칙에 합의를 했고 또 개발의 효과성에 대한 원칙에도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도 이행을 하고 있고 이 이행 내용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넥서스 접근 방식에 따라서 개발에 있어서 도전 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했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난제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디 부총장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이제 말로 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전략도 있고 원칙도 있는데 이것이 실제 관행과 액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게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없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민간 부분에 좀 더 다양한 참여자들이 개발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민간과 공공부부 간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을 하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앞서 콜맨 사무총장님께서 기조연설에서 얘기를 하셨듯이 공공과 민간 부분의 공적 자금은 아직까지도 SDG 달성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SDG를 2030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5조에서 6조가 매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덱 회원국들의 ODA는 그 금액의 5%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양분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빈곤 퇴치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글로벌한 도전 과제, 기후라든지 디지털 보건이 빈곤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도 있게 이해를 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고 물론 적절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말로만 했던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글씨가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요. 한국의 전략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국은 지속 가능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전략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해당 정부 부처는 2023년에 국가 차원의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지속가능 개발의 파트너 국가들과 협업을 해서 멀티레벨로 개발협력 외교를 진행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사회와 같이 글로벌한 도전과제를 극복한다라는 전략을 발표했고요. 또 2022년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9개의 핵심 원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개발협력은 독자적인 목표로 언급이 되었지만 개발협력은 다른 원칙에도 법치라든지 인권, 새로운 안보, 보건안보, 디지털 기후 변화에도 모두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역별 접근 방식에 있어서 아세안에서는 카시
이를 추진하고 있고요.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아웃컴 결과물을 보더라도 이 지속가능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도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지역과 여러 가지 레벨에 대해서 성평등 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이제 지속가능 개발, 특히 파트너 국가들의 지속가능 개발이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의 안보만 보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이 지속가능 개발을 미래와 현재에 진행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국익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연결고리와 정책적 일관성을 여러 가지 레벨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협력 개발의 원칙이라든지 안보 전략에 담아져야 할 것이고요. 개발협력을 위해서 한국은 글로벌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봐주시면은요.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 주요 문서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SD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과 같은 한국이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후, 보건, 식량 안보, 농업 개발을 통한 식량 안보까지 더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국가 차원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ODA를 통해서 27개의 우선 순위가 높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파트너십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전략마다 3개에서 4개의 우선순위 부분이 파악되어 있고 한국은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ODA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와 보건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국가 파트너들의 파트너십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과 ICT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어떤 크로스커팅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언급이 되었고 또 교육에 있어서는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일부 국가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파트너십 전략을 보면은 디지털 교육, 디지털 번역이 하나의 독립된 우선순위 분야로 부상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맥락별 접근 방식을 파트너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탄소 중립적인 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액세스를 강화시키고 재난 대응 역량을 구축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맥락에 따라서 맞춤 설계된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보건과 관련해서 한국은 유사 입장 원조 공여국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와도 가나에서 3자 간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글로벌하게 한국은 3가지 연대 그룹을 UN, WHO와 유네스코와 추진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자 간 그리고 또 미니래터럴한 소다자 활동에서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글로벌한 보건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과 관련해서는 민간 부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계, 제약, 기업,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어티켓 솔리데리티 랩이라는 것은 혁신적인 개발 파이낸싱 방식으로서
적극적으로 그 보건 부분에 대한 공여금을 늘리기 위한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O의 그 역량 구축 센터와 협력을 함으로써 또 저희가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디지털은 하나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크로스 카팅한 부분으로 포함이 되었지만 독자적인 부분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글로벌한 AI 포럼을 저희가 주최를 해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개발협력 외교 활동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다자간, 소다자간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 갭을 전 세계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차원에서는 저희가 디지털 개발 협력의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발표했던 전략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 협력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행 능력의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들은 성장의 동력일 뿐만 아니라 변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직접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청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최근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는데 한국 정부가 좀 더 기후변화가 미래 세대에게 부과하는 부담을 좀 더 잘 이해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그런데 미래 세대의 주역들이 이 소송을 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들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한국의 청년뿐만 아니라 파트너 국가들의 청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청년도 지속가능 발전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에게 좀 더 강한 권리와 자원 그리고 대표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한국도 이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행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시민사회와 협력을 하고 또 대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개발 협력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개발 협력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코이카와 외교부가 청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청년위원회를 설립해서 청년 리더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의 청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게 될 텐데요. 청년들과 좀 더 잘 교류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들은 우리 활동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미래의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개발협력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응적인 것보다는 좀 더 선도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현재와 미래의 도전과제의 부담을 직격탄을 받을 것이고 미래 세대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현재 글로벌한 도전 과제를 누구보다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고 그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만 중시했지만 이제 청년들이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터섹셔널한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인터제너레이션한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접근 방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통합된 접근 방식으로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그 청년들의 참여를 개발 협력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개발 파트너로서 그리고 공여국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중시해야 할 것이고 개발 협력 정책과 관행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레벨과 전략적인 차원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이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Professor. 감사합니다. 송지선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을 더 참여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추구해야 할 이 아젠다는 이런 재정적인 또 어려움도 있는데 많은 정부들이 사실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 관련해서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ODA 예산을 늘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오바되기는 했지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온라인으로요. 그런데 일단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질문을 패널 분들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aybe I have to really start with some of the. 네,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앱으로 사실 질문을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또 받으시니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행사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입니다. 지난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년 전에 이제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도 주셨는데 여전히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장이 그 상품 관련된 수요가 성장하고 있고 또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생산을 탈중앙화시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런 세계 무역 관련된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한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는 라틴 아메리카와 이 캐리비안 지역에 관한 이런 전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한국 정부가 중남미 그리고 카리브 지역에 대해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은 지난 1, 2년 동안 발간된 내용만을 종합한 것이고요. 한국 정부는
이러한 외교 관계를 모든 대륙에 다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전략도 곧 마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개발협력 전략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국무총리실 부터 또 개발협력 분야까지 별도의 중남미 지역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이 마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3년에 아프리카 개발 전략이 마련이 됐고 올해는 아세안 개발 전략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중남미 전략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G20 회의가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이고 또 한국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빈곤 퇴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외교부도 그 분야에 있어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G20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중남미 지역과 더 많은 협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Can I ask the audience to 또 청중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마디 부총재님 질문 보이시나요? I 안 보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그럼 영어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 여성기구에서 여러 차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평등성,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는 어떻게 달성을 하셨는지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다른 패널 분들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사분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지역 파트너들이 오너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접근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사회 주체들, 여성이 주도하는 주체들, 여건에 대한 주체, 그리고 민간 부분의 참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평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인구의 50%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의원의 수는 26%밖에 안 되고 또 경영자 입장에서 여성의 비율은 26%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성평등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앞으로 평등성 그리고 평등적인 또 포용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개발 프로젝트가 힘을 써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나 기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새로운 ODA 성평등과 관련된 가이던스를 한국이 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과 더 많이 협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주 후에 새로운 보고서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성공적인 다국적 다자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포함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민간 부분이 참여를 했을 때 수익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부분과 협업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 소녀를 위한 포용성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의 답변도 기대가 됩니다. 기회였지만 while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청중에서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앱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제가 이걸 이제 사빈더 싱 사무차장님께 직접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네, 자동으로 번역이 되지는 않아서 네, 제가 어쨌든 읽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질문입니다. 모든 패널 분들께 이제 드린 질문이기는 한데 그래도 기후변화를 관련된 전략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기네요. 제가 조금 이 질문을 조금 더 지역적인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세안 개발 협력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탄소 배출 죄송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생태계 보호 관련해서 어떻게 이 목표를 설정하고 계신가요? 아세안에서요.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를 아세안에서 두고 있나요? 그래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그 마디 부총재님께서 프로젝트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효과성, 이니셔티브의 효과성이 개발 협력 관련해서 있는데 이것이 그 현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아세안 파트너들을 보면 아세안과 이제 일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보면 보통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어떤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 보통 이 수도 즉 대도시에서 이제 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이런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이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 회원국들 오피스에 또 자카르타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저희 전략을 정말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상호작용과 개입을 또 공조를 정말 그 공여국에서 더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급이 아닌 이 수요 측에서 더 이걸 견인해 갈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회원국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내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다시 조정하고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바꾸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뭔가 이 정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낸다면 훨씬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저도 정말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리소스를 가지고 그걸 조금 다르게 조직화하자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이 이제 그런 몇몇 어떤 의사결정 관련해서 조금 조율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희 지역에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사실 어떤 목표를 정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저희는 각 회원국에서 이제 설정한 그 NDC를 중심으로 합니다. 저희가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16개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이 모두 정말 중요한 이니셔티브입니다. 각 회원국이 각각 노력을 하겠지만 정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 파워그리드 말씀드렸잖아요.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0개 국가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종류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 배출량이 많은 그런 영역들, 뭐 에너지, 농업, 교통, 이런 뭐 빌딩,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야들인데 저희가 타겟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지역적인 그런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찾고요, 파트너를 찾고, 그래서 함께 이 지역 사회로서, 지역 공동체로서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inally, 네, 청중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팔 대사관에서 왔고요. 현재 여러 국가들이 비슷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을 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고용의 기회가 산간 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고용의 기회가 더욱더 제한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오지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는지, 특히 대중교통이 문제입니다. 근데 대중교통 구축이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지연되게 된다면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고용의 기회를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주를 막기 위해서 그 오지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균형 정책 그리고 공급 주도, 수요 주도의 개발 방식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싱 사무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날 이런 농촌 지역 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는 두뇌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평균 나이, 이 농촌 지역의 평균 나이가 62세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점점 빠르게 65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뭐 이제 점점 70세에 가까운 노인들이 농사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식량 생산 앞으로 누가 담당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요. ODA도 그렇고 이런 개발 관련된 일들을 하는 기관들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농촌 지역 일자리, 이런 그 농부들의 지속 가능성을 농업에 좀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농부들이 암이나 이런 화학용품 때문에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작물을 태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농촌 지역의 대기질이 이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태우는 대신에 그걸 팔 수 있습니다. 기업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걸 활용해서 이런 유기농 그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가치사슬을 이 농촌 지역에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들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지속가능한 농업 이행 계획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농촌 지역을 보고 이 지역이 농사 짓는 이런 관행들이 또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조금 더 젊은 농부들로 될 수 있고 계속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네. 앱에 들어와 있는 질문인데요. 그 마디 부총재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스크린에서 질문 읽으실 수 있는지요? 아니, 보이지가 않습니다. 질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질문 읽어주시겠어요? 여성 포용의 이슈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더욱 시급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문화적인 인식으로서 여자가 사회활동에 포함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 코이카가 이제 정부 차원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Can you comment on this? This is whether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코멘트인 것 같은데요.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꼭 하나의 파트너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레벨에서 멀티 레벨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부 기관이랑도 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야 되고 입법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모두 협업을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와도 시민사회와도 의회와도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 조직 그리고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흑백 논리로 이거 아니면 저거다가 아니라 변화를 진정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레벨에서 그러니까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가 변하려면은 제도, 법제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게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로 갔을 때 사회 구성원 전체가 어떻게 더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고요. 동시에 이행을 위해서 정부 파트너, 지역사회 파트너, 시민사회 파트너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전체가 파트너십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싱 사무차장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첨언을 하자면요. 우선순위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솔루션, 글로벌 레벨의 솔루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국제적인 규범도 필요합니다. 모든 국제사회의 일원들이 동의하는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찾은 솔루션들은 지역사회에서 출발해서 자라난 홈그로운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지역별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별로 유사한 것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성공 사례를 공유해야 됩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국가에서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에 도입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t's very close.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 그 코멘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사실 이번 오늘 우리 했던 논의에 대한 어떤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성을 더 참여시키고 또 청년을 참여시키고 또 우리 인구 모두를 구성원 모두를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세션으로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르신 마디 부총재님 멀리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연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진 발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질문에도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